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의료 접근성, 그리고 두 번째 무장애 설계,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 연결망입니다. 노년기에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마트나 시장이 있는지, 이웃하고 마주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이게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특히 노년기엔 더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공간 전문 디자인 업체 아이스토리의 대표 김지호라고 합니다. 4인 가족과 함께 사는 집의 평수와 부부나 혼자 사는 집의 평수, 이런 삶의 주기나 형태에 따라서 공간 사이즈 변화가 필요할까요? 네,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이 뭡니까? 평생의 꿈이죠. 허리띠 졸라매서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꿈이죠. 그 집에서 애들 키우고 입학시키고 졸업시키고 결혼까지 시키죠. 인생 그 자체가 됩니다. 그런 집을 나이가 들고 아이들이 출가하고 나서 이제 줄여야 합니다라고 하면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머리로는 이해를 해도 마음이 안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현실을 한번 보게 되면 자녀가 셋이는 5인 가족이 요즘에 이제 대부분 대형 SUV나 미니밴 뭐 이런 것들. 이유는 이제 아이들 키울 때 카시트도 필요하고 어디 이동 한번 하려면 짐도 많이 실어야 하니까요. 자녀들이 다 독립하고 부부 둘만 남았습니다. 부부 둘이 7인승 타고 다니면 어떨까요? 뒷좌석은 항상 비어있고 그 넓은 공간이 장점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집도 똑같습니다. 자녀 키울 때 필요했던 40평이 은퇴 후에도 필요할까요? 겨울에는 난방비, 아파트 난방비 아끼려고 안 쓰는 방 보일러 밸브를 다 잠궈 놓죠. 40평 집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이 한 5평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에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내 삶에 딱 맞는 크기로 조정하는 겁니다. 집에 대한 애착과 집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집이 나를 위해 존재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에서는 집 평수가 크면 클수록 좋은 집이다, 이런 생각이 좀 큰데요. 이게 노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불편함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몇 평 사느냐는 질문들 많이 하죠. 그리고 그 숫자가 클수록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문화가 있죠. 젊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은퇴 후에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녀 셋 다 출가하고 부부만 남아있는 거죠.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 보시다가 그냥 하루 보내고 다시 안방에서 주무십니다. 나머지 방 3개는 1년에 한두 번 명절에 자녀들 올 때만 문을 여는 거죠. 근데 관리비, 아파트 관리비는 50평 기준으로 나가는 거예요. 70대가 50평을 청소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 청소를 미루게 되고 안 쓰는 방은 점점 먼지가 쌓여가고 하자가 발생될 수 있고, 이런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넓은 집에 둘이 있으면 비어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더 허전해지는 거예요. 공간이 넓을수록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노후에 관리 못하는 넓은 집은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중요한 건 평수가 아니라 그 공간을 내가 편안하게 쓸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나이가 들수록 더 활용하기 좋은 주거 환경도 따로 있을까요?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의료 접근성, 그리고 두 번째 무장애 설계,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 연결망입니다. 젊을 때 집을 고를 때는 뭘 보게 되나요? 학군, 직장과의 거리, 교통편, 이런 것들을 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은퇴 후에는 달라져야 돼요, 기준이. 병원이 얼마나 가까운가를 판단하셔야 돼요. 나이가 들면 병원 갈 일이 계속 많아집니다. 응급 상황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심각합니다. 새벽에 가슴이 아프다, 갑자기 쓰러졌다, 이럴 때 대형 병원까지 30분이냐 1시간이냐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그 생사를 가를 수 있는 구분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무장애 설계입니다. 문턱이 없고 복도가 넓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 휠체어를 타거나 보행 보조기를 쓰게 될 수 있어요. 그때 현관 턱이 있고 방문 앞에 문턱이 하나 있는 집이 그 이동을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진 노인이 자기 방에서조차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회적 연결망입니다. 노년기에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마트나 시장이 있는지, 이웃하고 마주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이게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특히 노년기엔 더 그렇습니다. 또 은퇴 후 전원 생활, 도시 생활,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넓은 집과 좁은 집, 전원 생활과 도시 생활, 어떤 공간이 더 적합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시 또는 도심 근교가 좋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넓은 집보다는 관리 가능한 적정 크기가 맞습니다. 평생 도시에서 차 막히는 곳에서 시달리면서 살았으니까 조용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은 거죠.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의료 문제. 한 달에 서너 번은 병원에 가야 하는데 그때마다 막 왕복 2시간씩 이동하는 게 나이 먹고 나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두 번째는 교통 문제입니다. 시골은 차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젠가는 운전을 못하게 되는 시점이 오죠. 시력이 나빠지거나 뭐 반응 속도가 떨어지거나 스스로 운전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겁이 나서. 세 번째, 사회적 고립입니다. 심심해서 죽겠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비유가 아닙니다. 예. 연구에 따르면 도심 거주 노인이 시골 거주 노인에 비해 자율성과 인지 기능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어요. 사회적 자극이 없으면 뇌가 퇴화해요. 30분에서 1시간 이내 그런 거리, 그리고 도심 근교나 인프라가 갖춰진 신도시, 이런 곳이 노후 주거지로 가장 이상적인 거죠. 최근엔 노후 생활 주거 선호도도 많이 변했다고 들었는데요. 얼마나 바뀌었나요? 과거에는 노후에 어디로 갈까였다면 지금은 내 집에서 어떻게 계속 살까로 바뀌고 있다고 해요. KB금융그룹 조사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42.6%가 은퇴 전 거주지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과거에는 노후가 되면 자녀와 동거하거나 요양시설로 가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죠. 근데 지금은 익숙한 동네에서 내 집에서 최대한 오래 살고 싶다. 첫째, 자립에 대한 욕구가 강해졌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산다는 생각이에요. 둘째, 익숙한 환경의 가치를 알게 됐어요. 오랜 이웃, 이런 사회적 관계망이 노년기 삶의 질에 얼마나 중요한지 연구 결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다운사이징입니다. 과거에는 넓은 집이 좋은 집이었습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 적극적으로 집을 줄이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관리하기 어려운 큰 집보다 작지만 기능적인 집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입니다. 지금은 그 집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교류, 어떻게 교류할 수 있느냐를 봅니다. 외로움이 노년기 최대의 적이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실버타운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갈 수 있으면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실버타운은 건강하고 경제력 있는 60세 이상이 편하게 살기 위해 선택하는 주거시설이죠. 고급 콘도나 리조트 호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버타운 얘기하면서 한 가지 경고를 드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최근 분양형 실버타운이라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해요. 수법이 이렇습니다. 보증금 1억이면 평생 거주 가능합니다. 또는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면 우선 입주권을 드립니다. 특히 협동조합형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의심하셔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노인복지주택으로 정식으로 인허가가 나 있습니까? 이 한마디를 질문하세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입니다. 신중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결국 자립과 연결, 두 가지입니다. 노년부부의 각방 사용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수면이혼, 슬립 디보스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부부가 따로 자는 걸 말하는 건데 이유는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코골이, 이갈이, 수면 온도 차이, 잦은 화장실 출입, 이런 생리적인 요인이 대부분인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수면을 분리한 부부들이 오히려 깨어있는 시간에 관계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밤에 푹 자니까 낮에 서로에게 더 친절해지는 겁니다. 건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34평 아파트라면 안방과 건너방을 부부 각자의 침실로 꾸미고 거실을 공유 공간으로 쓰는 겁니다. 이게 노년부부에게 가장 이상적인 공간 구조일 수 있습니다. 각방 쓴다고 불화가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를 위한 배려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은퇴 후 집안에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공간은 어디인가요? 은퇴하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죠. 하루 20시간 이상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 집이 이런 장단점이 있구나, 이런 게 불편했구나를 그때서야 느끼게 되는 거예요. 2024년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70세 이상 낙상사고 환자가 10년 전보다 2배, 2.1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낙상사고의 70% 이상이 어디서 발생했을까요? 밖이 아니고 집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될 집이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고 있죠. 화장실이 16.5%로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바닥이 미끄럽죠. 묵기가 있으니까요. 하체 근력이 약해진 노인이 지지대 없이 일어나려다가 막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근데 이제 미끄러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히트쇼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난방이 안 되어 있는 차가운 욕실로 들어갈 때 타일 바닥을 맨발로 딱 밟는 순간에 그 차가움 때문에 혈관이 급격히 수축합니다. 그 상태에서 뜨거운 물을 틀거나 들어가게 되면 이번엔 혈압이 또 반대로 쭉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하죠. 일본에서는 히트쇼크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17,000명에서 2만 명까지 간다고 해요. 교통사고 사망자의 4배라고 합니다. 한국 욕실 구조하고 일본하고 비슷하거든요. 습식 타일 바닥에 난방이 안 되는 구조,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한국인 관광객이 일본 온천 여행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이 히트쇼크로 사망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해요. 천정에 다는 그 난방기부터 달아드리는 게 가장 안전하고 그게 효도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거실과 침실입니다.
의외로 여기서도 낙상 사고가 많이 발생하죠. 예, 각각 17%, 15% 정도라고 하는데 특히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날 때가 위험하죠. 기립성 저혈압으로 어지러운 상태에서 문턱에 발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셋째는 주방입니다. 여기는 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의자를 갖고 오든 발판을 밟고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떨어지는 거죠. 반대로 하부장은 또 너무 깊어요. 깊이 숙여야 물건을 꺼낼 수 있어서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가스레인지도 문제죠. 예, 불이 켜진 줄 모르고 만지거나 반대로 불이 안 켜진 줄 알고 가스만 틀어놓는 경우도 있죠. 네 번째는 현관입니다. 예, 근데 앉아서 신발 신을 의자가 없고 턱도 없죠. 그것 때문에도 외출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게 되고 또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가장 큰 실수는 지금 건강 상태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멀쩡하고 젊었을 때는 의식조차 하지 않았던 사소한 행동들, 이런 것들이 건강이 나빠지면 하나하나 장애물이 됩니다. 60대 초반 아직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라고요. 지금 필요해서가 아니라 10년 후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실수는 예쁜 걸 선택하는 거죠. 호텔 같은 분위기를 원해서 유광 타일을 깝니다. 근데 이제 물 묻으면 빙판길이죠. 분위기 있게 어두운 간접 조명만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노인 눈에는 공간이 잘 안 보입니다. 기존 공간은 또 어떻게 활용하고 개선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사는 집에서 작은 변화만으로도 훨씬 안전하고 편하게 바꿀 수 있어요. 먼저 빼는 것부터요. 첫 번째는 문턱입니다. 방과 방 사이, 거실과 베란다 사이에 있는 한 2-3cm 정도 되는 문턱, 그 작은 턱에 발이 걸려서 넘어집니다. 양쪽 거실과 방의 마감재가 다르기 때문에 이어붙이기가 좀 까다롭죠. 그래서 전면 철거보다는 경사 문턱으로 교체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아니면 문턱 위에 고무 경사로 패드를 씌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비용도 좀 적게 들고 바닥 마감을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바닥의 장애물을 좀 치워야 합니다. 멀티텍 같은 것들, 그런 선에 걸려서 많이들 넘어지세요. 화분이나 장식품, 이런 것들이 노인들에게는 다 걸림돌입니다. 특히 카페트 끝에가 이렇게 말려 올라가게 되는데, 오래 쓴 것들은 그게 위험해요. 세 번째는 높은 곳에 물건을 내려놓는 겁니다. 주방의 상부장, 그리고 장롱의 위, 높은 선반, 자주 쓰는 물건은 허리에서 눈높이 사이에 두는 게 좋습니다. 이게 골든존입니다. 다음은 더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안전 손잡이를 다는 거죠. 네, 가장 급한 곳이 욕실입니다. 변기 옆에 이렇게 L자형 손잡이 하나만 달아도 앉고 일어설 때 완전히 달라지죠. 샤워기 옆 욕조 안에서도 이 I자형 손잡이가 있어요. 이걸 잡고 일어설 수 있게 그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현관에도 손잡이가 있으면 아주 좋아요. 신발 신고 벗을 때 잡을 곳이 있어야 돼요. 가능하면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작은 의자나 이렇게 접이식 벤치도 만들어 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둘째는 조명을 좀 밝게 하셔야 해요. 노인의 눈에는 젊은 사람보다 3배 이상 밝은 빛이 필요합니다. 스위치 찾느라고 더듬거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계단이 있는 집이라면 첫 번째 계단에 야광 테이프를 붙이거나 계단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세 번째는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하세요. 요즘은 기존 타일 위에 붙이는 미끄럼 방지 스티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꾸는 것입니다. 가스레인지와 인덕션의 가장 큰 차이는 불꽃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근데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파란색이에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행주나 키친타워 같은 게 그런 가연물이 있으면 바로 불이 붙어요. 가스레인지는 불이 안 붙은 상태에서 가스만 새어 나오면 폭발 위험이 있죠. 인덕션은 작동 중일 때 화면에 표시가 되고, 냄비를 올려놓지 않으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도 있습니다. 전기 레인지 중에서 하이라이트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상판 자체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전원을 꺼도 그 잔열이 한 560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노인 가정에서는 유도 가열 방식의 인덕션을 선택하시고 잠금 기능이 있는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욕실문입니다. 안쪽으로 열리는 여닫이 문이 대부분인데 이거를 미닫이 문이나 접이문으로 바꾸는 걸 권합니다. 이 이유가 왜냐하면 혹시 욕실 안에서 쓰러지게 됐을 때 문이 안 열려요. 밖에서 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주는 것이 비상시에 훨씬 안전합니다. 부모님들 집에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 살 때 오랜만에 가보면 냄새가 나요. 노인 냄새, 호라비 냄새라고들 하잖아요. 40대 이후부터 피지 속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생성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물에 잘 녹지를 않아요. 섬유에 흡착된다고 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채광입니다. 그래서 커튼을 걷고 밝은 햇빛을 들이는 거, 이게 최고의 인테리어입니다. 그 어두운 집이 냄새가 많이 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주방 환기인데요. 그래서 싱크대의 그 주방 후드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고 나고 나서 고치는 건 치료고, 미리 하는 건 예방입니다. 예방이 훨씬 비용이 싸게 듭니다.
이 외에도 노후 공간, 공간 설계에서 꼭 고려해야 될 점들은 더 무엇이 있을까요? 노후 공간에서 놓치기 쉬운, 근데 정말 중요한 세 가지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부부라도 그 각자의 방이 필요합니다. 근데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는 세 끼를 다 해서 먹이게 되고 내 영역이었던 집에 누가 계속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반대 남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 집에 와서 쉬던 패턴이 사라지니까 내가 어디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거창하게 방을 따로 쓰라는 게 아니고 그 남편은 서재나 작은 취미방, 그리고 뭐 아내는 드레스룸이나 자기만의 코너, 그 공간에 들어가면 상대방이 함부로 간섭하지 않는 그 내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적당히 떨어져 있으니까 다시 만났을 때 할 이야기도 생기고 서로에 대한 존중도 유지됩니다. 두 번째는 빈 방을 손님방으로 두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독립하고 나면 방이 남습니다. 명절에 한두 번 오게 되는데 그 한두 번을 위해서 1년 내내 방 하나를 비워두는 건 낭비죠. 차라리 그 방을 매일 쓰는 공간으로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좋아하시면 홈 트레이닝 공간으로 만드는 거죠. 러닝머신이든 그리고 요가 매트 뭐 이렇게 깔아두면 그럴듯한 홈트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거나 악기 연주하시면 이제 취미방으로 쓸 수도 있고요. 한 가지 더 방법이 있습니다. 세대 분리형으로 개조하는 거죠. 빈방 쪽에 간이 주방하고 화장실을 따로 만들어서 완전히 독립된 공간으로 분리하는 겁니다. 아니면 대학생이나 직장인에게 월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빈 방을 돈 버는 공간으로 바꾸는 거죠. 세 번째는 식물 하나가 약보다 나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병원에서 실험을 했어요. 같은 수술을 받은 환자들인데 한 그룹은 창밖으로 나무가 보이는 병실에, 다른 그룹은 벽만 보이는 병실에 배치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무가 보이는 병실의 환자들이 회복 속도가 빨랐고 진통제 사용량도 적었다고 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도시의 소음이나 복잡한 환경은 뇌를 피로하게 만드는데 자연은 그 반대입니다. 노인분들은 거동이 불편해지면 밖에 잘 못 나가게 됩니다. 공원 산책도 어려워지고 자연을 접할 기회가 확 줄어요. 그러면 우울감이 높아지고 인지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내에 식물을 들이세요. 거창하게 정원을 만들라는 게 아니고 거실이나 침실에 이제 화분 정도만 놔도 달라집니다. 노인들이 우울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없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식물이라도 있으면 매일 물 줘야 하고 잎 상태도 봐야 하고 그러면서 작은 책임감과 보람이 생깁니다. 집은 단순히 안전한 곳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집 그리고 공간이 노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인간은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은 다시 인간을 만든다. 젊을 때는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은퇴하고 몸이 불편해지고 밖에 만날 사람도 없어지고 나가는 게 점점 힘들어지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은 하루에 90% 이상을 집안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내가 머무는 공간이 곧 내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년에는 공간이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두운 집에 살면 우울해지고 빛이 부족하면 생체 리듬이 무너지고 어수선한 집에 살면 불안해지죠. 눈에 들어오는 시각적 정보가 너무 많으면 뇌가 쉬지를 못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밝고 정돈된 집에 살면 마음이 편해지죠. 안전한 집에 살면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넘어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잘 설계된 공간은 의수나 의족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눈이 나빠져도, 귀가 어두워져도, 다리가 불편해져도 공간이 그걸 보완해 줍니다. 밝은 조명이 눈을 대신하고 손잡이가 다리를 대신하고 인덕션이 기억력을 대신해요. 많은 분들이 집을 고치거나 이사하는 걸 두려워하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늙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거죠. 집을 바꾸는 건 노화에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된 내 몸과 마음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20대 때 입던 옷을 60대에도 입을 수는 없잖아요. 몸이 바뀌었으니까 집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의 나에게 맞는 공간으로 바꾸는 건 지혜로운 선택이지 패배가 아닙니다. 공간에 투자하는 건 존엄성에 투자하는 겁니다. 나는 이 공간에서 안전하다. 나는 여전히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집이 좋은 집이에요. 물건을 비워낸 자리에는 사람과 추억을 채우시면 됩니다. 짐으로 가득 찬 방보다 손주가 놀러 올 수 있는 빈 방이 낫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보다 함께 차 마실 수 있는 테이블이 낫고요. 공간이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둘러보세요. 조명은 충분히 밝은지, 걸려 넘어질 물건은 없는지, 창밖으로 햇빛은 잘 들어오는지,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보시면 됩니다. 그게 노년을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